당신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는 위기관리TV 최은규입니다. 위기관리 오디오북은 책 읽기와 같이 좋은 습관으로 가치 있는 행복을 만들어가기 위해 지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이기적 유전자, 리처드 도킨스 지음, 홍영남, 이상임 옮김, 을류출판사에서 출판한 이기적 유전자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마치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공상과학 소설처럼 읽어야 한다. 그러나 이 책은 공상과학 소설이 아니라 과학서이다. 진부한 표현인지 몰라도 소설보다 더 기이하다는 표현이 저자가 이 책에 대해 느끼는 바를 정확히 드러내주는 것이다. 우리는 생존기계다. 즉, 우리는 유전자로 알려진 이기적인 분자를 보존하기 위해 맹목적으로 프로그램된 로봇 운반자다. 사실 좀 놀랍기도 하고 좀 거부감 드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 책을 읽다 보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상당히 공감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아직도 나를 놀라게 한다. 나는 이 사실을 여러 해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것에 충분히 익숙해지지 않았던 모양이다. 내가 바라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이러한 사실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이다. 자, 목차를 살펴보면 1장 사람은 왜 존재하는가, 2장 자기복제자, 3장 불멸의 코일, 4장 유전자 기계, 5장 안정성과 이기적 기계, 6장 유전자의 행동 방식, 7장 가족계획, 8장 세대 간의 전쟁, 9장 암수의 전쟁, 10장 내 등을 긁어줘, 나는 내 등 위에 올라탈 테니, 11장 새로운 복제자, 12장 마음씨 좋은 놈이 1등한다, 13장 유전자의 긴 팔. 이렇게 총 13장까지 이루어져 있고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사람은 왜 존재하는가.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선 이 논의가 어떤 종류인지 그리고 어떤 종류가 아닌지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만약 어떤 남자가 시카고 갱단에서 오랫동안 별탈 없이 살아왔다고 할 때 우리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다. 우리는 그가 굉장히 빠른 총잡이이고 의리 있는 친구를 여러 명 거느린 능력 좋은 사나이라고 예상할 수도 있다. 물론 이 추론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그가 생존해온 조건, 성공해온 조건에 관해서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의 성격에 관해서 어느 정도 추론이 가능하다. 이 책에서 주장하는 바는 사람을 비롯한 모든 동물이 유전자가 만들어낸 기계라는 것이다. 성공한 시카고의 갱단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유전자는 치열한 세상에서 때로는 수백만 년 동안이나 생존해왔다.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유전자에 어떤 성질이 있음을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부터 논하려는 것은 성공한 유전자에 대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성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정한 이기주의라는 것이다. 이러한 유전자의 이기주의는 보통 개체 행동에서도 이기성이 나타나는 원인이 된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개체 수준의 한정된 이타주의를 보임으로써 자신의 이기적 목표를 가장 잘 달성하는 특별한 유전자들도 있다. 이 문장에서 한정된과 특별한이라는 용어는 앞으로 또 자주 등장하고 중요한 용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타주의와 이기주의의 정의가 주관이 아닌 행동에 근거한 것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기적인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그 예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은 머리 갈매기는 커다란 군락을 지어 둥지를 짓는데 둥지와 둥지 사이는 불과 수미터 밖에 안 된다. 가 부화한 새끼는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포식자에게 먹히기가 쉽다. 이웃이 먹이를 잡으러
집을 떠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등지를 습격하여 어린 새끼를 삼켜버리는 갈매기를 흔히 볼 수 있다. 그 갈매기는 먹이를 잡으러 나가는 수고를 할 필요도 없이 자기 등지를 지키는 동시에 풍부한 영양을 섭취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리고 또 많이 알려진 예로 암사마귀 사례가 있습니다. 암사마귀는 동족을 잡아먹는 무시무시한 습성이 있다. 사마귀는 몸집이 큰 육식성 곤충으로 보통 파리와 같은 작은 곤충을 먹지만 움직이는 것이 무엇이든 공격을 한다. 짝짓기를 할 때 수컷은 조심스럽게 암컷에게 접근하여 암컷 위에 올라타고 교미를 하게 된다. 암컷은 기회가 되면 수컷을 잡아먹는다. 수컷이 접근할 때나 자신의 몸에 올라탄 직후 혹은 떨어진 후에 머리부터 잘라먹는다. 네, 좀 많이 좀 알고 계신 사례긴 하지만 읽으면서도 상상이 돼서 좀 웃고 넘어갑니다. 암컷 입장에서는 교미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컷을 잡아먹는 것이 가장 유리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머리가 없다는 것이 수컷이 남은 몸통 부분에 성행위를 멈추게 하는 것 같지는 않다. 실제로 곤충의 머리에는 억제 중추가 있기 때문에 암컷은 수컷의 머리를 먹는 것으로 수컷의 성행위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암컷에게 추가적인 이득이 되는 셈이다. 물론 주된 이득은 암컷이 좋은 먹이를 먹는 것이다. 자, 그럼 이타적인 행동의 예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벌이 침을 쏘는 행동은 꿀도둑에 대한 아주 효과적인 방어수단이다. 그러나 침을 쏘는 벌은 가미가제 특공대다. 침을 쏘는 것과 동시에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내장이 보통 침과 함께 빠져버리기 때문이다. 그 벌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죽게 된다. 벌의 자살행위가 집단의 생존에 필요한 먹이 저장고를 지켜냈을지는 몰라도 일벌 자신은 그 이익을 누리지 못한다. 우리의 정의에 따르면 이것은 이타적인 행동이다. 우리는 여기서 의식적인 동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또 이기적인 행동의 경우에도 의식적인 동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동기는 우리가 내린 정의와는 전혀 무관하다.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것은 명백히 이타적인 행동이며 위험을 감수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앞서 언급한 이야기들은 단지 개체 수준의 이타적 행동과 이기적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함께 예를 들어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집단 선택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개체들로 구성된 종 내지는 종내 개체군과 같은 집단은 각 개체가 자기 자신의 이기적 이익을 우선으로 추구하는 다른 경쟁자 집단보다 절멸의 위험이 적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세상은 자기 희생을 치르는 개체로 이루어진 집단, 이러한 것들이 가득 차게 되는데 이것이 집단 선택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물의 이타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생겨난 개념으로 볼 수 있고, 종 내에 어떤 집단은 서로에게 이타적이고 어떤 집단은 그렇지 않을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타적인 집단이 살아남고 비협동적인 집단은 살아남지 못한다 라는 개념과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죠. 2장 자기복제자. 어느 시점에 특히 주목할 만한 분자가 우연히 생겨났다. 이들을 자기복제자라고 부르기로 하자. 각각의 구성 요소가 친화성을 갖고 있는 복제자와 만나 안정한 사슬을 만들 것이다. 복제 과정에 오류를 겪으며 생존 경쟁을 통해 자신이 담을 그릇, 스스로 방어하는 법을 배우고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을 것이다. 자기 복제자가 이 세상에서 자신을 유지해 나가는데 사용한 기술이나 책략이 점차 개량화되는 데 끝이 있었을까?
개량을 위한 시간은 충분했을 것이다. 장구한 세월은 도대체 어떤 귀괴한 자기보존 기간을 만들어냈을까? 40억 년이란 세월 속에서 고대 자기복제자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은 절멸하지 않았다. 자기복제자는 기나긴 길을 지나 여기까지 왔다. 이제 그들을 유전자라는 이름으로 계속 나갈 것이며 우리는 그들을 생존기계라 부른다. 자, 3장 불멸의 코일. 유전자란 무엇인가? 우리는 생존기계다. 여기서 우리란 인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모든 동식물, 박테리아, 그리고 바이러스를 포함한다. 지구상 생존기계의 총수를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 심지어 종의 총수마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 예컨대 곤충의 경우 현재 약 300만 종이 있다고 추정되며 그의 개체수는 10에 18승 말이나 된다. 생존기계는 종류에 따라 그 외형이나 체내 기관이 매우 다양하다. 문어는 생쥐와 전혀 닮지 않았고 이들은 참나무와는 또 다르다. 그러나 그들의 기본적인 화학 조성은 다소 균일하다. 특히 그들이 갖고 있는 자기복제자, 즉 유전자는 박테리아에서 코끼리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으로 모두 동일한 종류의 분자다. 우리는 모두 이 같은 종류의 자기복제자, 즉 DNA라고 불리는 분자를 위한 생존기계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여러 종류의 생활 방법이 있는데 자기복제자는 이 방법을 이용하기 위해 다종다양한 기계를 만들었다. 원숭이는 나무 위에서 유전자를 유지하는 기계이고 물고기는 물속에서 유전자를 유지하는 기계다. 심지어 독일의 맥주잔 받침에는 유전자를 유지하는 보잘것없는 작은 벌레도 있다. 이처럼 DNA는 매우 신비로운 일을 한다. 이 중에서도 유전자의 협력 관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유전자에서 그것이 대립 유전자는 치명적인 경쟁 상대지만 다른 유전자들은 온도, 먹이, 포식자 또는 동료와 같은 환경의 일부분일 뿐이다. 유전자의 작용은 이와 같은 환경에 좌우되며 그 환경에는 다른 유전자도 포함된다. 하나의 유전자가 미치는 영향이 특정 유전자가 있을 때와 또 다른 유전자가 있을 때 전혀 다른 경우도 우리는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몸속의 유전자 세트의 전부는 일종의 유전적 풍토와 배경을 형성하며 개개 유전자의 작용을 바꾸거나 그것에 영향을 준다. 조정 선수에 대한 그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조정 선수 한 명이 옥스퍼드 대학교와 캠브리지 대학교의 조정 경기에서는 이길 수 없다. 그에게는 8명의 동료가 필요하다. 선수 각각은 항상 특정 자리에 앉아있는 전문가다. 앞노를 젓든 옆에 있는 노를 젓든 키를 잡고 있든 각자의 역할을 맡는다. 노를 젓는 것은 협력 작업이지만 그 중에는 다른 사람보다 실력이 더 나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코치가 여러 명의 후보자 중에서 앞노 전문, 키 전문 등을 골라 이상적인 조정팀을 꾸린다고 생각해보자. 그리고 그가 다음과 같이 선수를 뽑았다고 가정하자. 매일 아침 각 위치의 선수 후보자들을 무작위로 조합하여 시험 삼아 3개의 팀을 구성하고 서로 경쟁을 시킨다. 이것을 몇 주간 계속하다 보면 이긴 배에는 종종 동일 인물이 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들은 우수 선수로 기록된다. 또 항상 뒤진 팀에 있는 선수들도 있다. 이들은 결국 탈락하게 되는데 그러나 특별히 팔심이 좋은 선수라도 때로는 뒤진 팀에 있는 경우가 존재한다. 다른 멤버들이 못하기 때문이거나 운이 나쁘게도 강한 역풍이 분다든가 하기 때문이다. 가장 뛰어난 선수들이 이긴 배에 있다는 것은 단지 평균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다. 이 선수들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유전자다. 배에서 각 위치를 차지하려는 경쟁자는 염색체상의 동일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대립 유전자다. 노를 빨리 젓는 것은 잘 살아남을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것과 같다. 바람은 외부 환경에 해당한다. 교체 선수 집단은 유전자 풀이다. 하나의 몸이 생존해서 모든 유전자는
한 배에 타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좋은 유전자가 나쁜 동료 유전자와 팀을 이뤄 치사 유전자와 한 몸 속에 들어앉은 일도 자주 있다. 이 경우 치사 유전자는 그 몸이 어릴 때 죽게 되는데 이때 좋은 유전자도 다른 유전자와 함께 파괴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이 그 유전자가 담겨 있는 유일한 몸은 아니다. 좋은 유전자의 똑같은 사본들이 치사 유전자를 갖지 않는다는 다른 몸 속에서 살고 있다. 좋은 유전자의 사본들은 때로는 나쁜 유전자와 한 몸에 들어있기 때문에 나쁜 유전자의 영향에 휩쓸려 사라지기도 하고 또 머물고 있는 몸이 벼락을 맞는 등 불운한 일에 휩쓸려서 죽기도 한다. 그러나 정의상 행운이나 불운은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늘 사라지는 쪽에 있는 유전자는 불운한 것이 아니라 나쁜 유전자다. 훌륭한 조정선수의 자질 중 하나는 팀워크, 즉, 팀 내 다른 선수들과 협조하는 능력이다. 이것은 강한 근육만큼이나 중요하다. 나의 예에서, 앞에서 예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자연 선택은 여기에서와 같이 염색체 일부가 대규모로 이동하는 것을 이용하여 무의식적으로 하나의 유전자가 복합체를 편집하고 이를 통해 잘 협조하는 유전자를 모아서 가까이 연관된 집단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이 말은 물리적으로는 전혀 연결되지 있지 않은 유전자들이 상호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선택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다음 세대의 몸속에서 다시 만날 가능성이 있는 대부분의 유전자, 즉 유전자 풀 내의 다른 유전자 모두와 잘 협조하는 유전자는 유리한 셈이다. 그래서 오늘날의 유전자는 언젠가는 죽을 수 있는 어떤 생존기계를 만들기 위해 유전자 풀 내에 동료 유전자들과 이런 집단과 협력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 유전자 기계에서는 생존기계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유전자가 생존기계 행동을 제어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생존기계라고 하면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유전자 자체가 스스로 직접 햇빛을 사용해 단순한 분자에서 복잡한 분자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어떤 유기물 합성 과정을 통해서 빠른 속도로 이를 재현하기도 하고 다른 동물을 먹던지 해서 아니면 다른 식물들을 먹던지 해서 화학적 노동을 가로채는 방법도 알아내며 진화를 해왔다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를 감동시킬 정도로 다양한 동식물 세계를 만들어 왔다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꿀벌은 부저병이라는 세균성 전염병에 걸린다. 이것은 꿀벌의 애벌레나 번데기가 벌집 속에서 세균에 감염되어 썩는 병이다. 양봉벌 중에서 특히 어떤 종류는 다른 종류보다 이 병에 걸리기 쉬운데 몇 가지 경우에는 그 원인이 행동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한다. 위생적인 종류는 병에 걸린 애벌레를 발견하고 봉방에서 끄집어내 버림으로써 병을 빨리 근절할 수 있다. 한편 감염되기 쉬운 종류는 이 위생을 위한 영아 살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병에 걸리기가 쉽다. 이 위생을 위한 행동은 사실 상당히 복잡하다. 1번은 병에 걸린 애벌레의 봉방을 발견한 뒤 그 밀랍 뚜껑을 떼고 애벌레를 끄집어내 벌집의 출입구로 끌고 가서 쓰레기장에 던져야 한다. 꿀벌을 대상으로 유전학적 실험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매우 복잡한 일이다. 보통 일벌 자신은 번식하지 않으므로 한 종류의 여왕벌과 다른 종류의 수벌을 교배시켜 그 딸들인 일벌의 행동을 관찰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을 한 사람은 노센블러였다. 그는 잡종 제1세대의 일벌들이 모두 비위생적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위생적인 부모의 행동은 마치 사라진 듯 보였다. 그런데 위생형질의 유전자는 인간의 청색 눈의 유전자처럼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하지만 그 유전자는 열성이었다. 로센블러가 잡송 1세대와 위생적 형질의 종류를 역교배시키자 훌륭한 결과를 도출했다. 태어난 일벌은 세 그룹으로 나뉘었다. 첫 번째 그룹은 완벽한 위생적인 행동을 보였다. 두 번째 그룹은 전혀 위생적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세 번째 그룹은 그 중간쯤 되는 행동을 해왔다고 합니다. 세 번째 그룹은 병에 걸린 애벌레가 있는 봉방의 뚜껑을 떼기는 했지만 그 뒤 애벌레를 버리는 일을 하지 않았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이 로센블러라는 학자는 뚜껑을 떼는 것에 대한 유전자와 애벌레를 버리는 것에 대한 유전자가 따로 있다고 생각했다. 즉, 정상적인 위생의 종류는 그 두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감염되기 쉬운 종류는 두 유전자의 모두의 라이벌인 대립 유전자들을 가지고 있다. 짐작하건대 중간쯤 되는 이런 행동을 하는 잡종은 뚜껑을 떼는 유전자만큼 이런 애벌레나 버리는 유전자를 갖고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죠. 로센블러는 겉보기에 완전히 비위생적인 일벌들은 애벌레를 내버리는 유전자를 갖고 있지만 뚜껑을 떼는 유전자가 없기 때문에 그 능력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 추측했다. 그래서 이 추측을 확인하기 위해 봉방의 뚜껑을 떼어주었다. 그러자 겉보기에 비위생적인 일벌 중 절반이 완전히 정상적인 애벌레 버리기 행동을 보였다. 해당 사례는 앞에서 언급했던 중요한 문제점들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한데 이러한 이 사례는 우리가 유전자에서 행동에 이르는 배 발생의 화학적인 인과관계의 사슬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무슨 행동에 대한 무슨 행동을 담당하는 유전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인과관계의 사슬에는 학습 과정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뚜껑을 떼는 유전자는 벌이 병에 감염된 밀랍의 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효과를 발휘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즉 그들로서는 병에 걸린 애벌레를 덮고 있는 밀랍 뚜껑을 먹는 것이 그들에게 보상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되풀이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유전자가 작용하는 방식이 이렇다 할지라도 다른 조건이 같을 때 그 유전자를 갖고 있는 벌은 뚜껑을 떼고 그 유전자를 갖지 않은 벌은 뚜껑을 떼지 않는다. 그것은 진실로 뚜껑을 떼는 것에 대한 유전자인 것입니다. 5장에서는 진화의 관점에서 이해 충돌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안정성과 이기적인 기계. 이 장에서는 ESS라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데 메이너스 스미스가 소개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진화적으로 안정한 전략, 그래서 ESS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을 해밀턴과 메가더에서 따왔다고 하며 여기서 전략이라는 것은 미리 프로그램된 행동 방침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의 일례를 들어보면 상대를 공격하라, 그가 도망치면 쫓아가고 그가 보복해오면 도망쳐라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체가 전략을 의식적으로 고안했다고 생각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점이고 우리는 현재 동물을 그리고 근육을 제어하는 미리 프로그램된 컴퓨터가 조정하는 로봇 생존 기계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편의상 이 전략을 일종의 지시처럼 말로 쉽게 표현하는 것뿐이다. 어떤 불분명한 메커니즘에 의해 동물은 마치 이러한 지시를 따르는 것처럼 행동한다. 진화적으로 안정한 전략. 앞서 설명한 ESS는 개체군에 있는 대부분의 구성원 일단 그 전략을 채택하면 다른 대체 전략이 그 전략을 능가할 수 없는 전략이라고 정의된다. 이것은 미묘하고도 중요한 개념이다. 바꿔 말하면 어떤 개체에게 가장 좋은 전략은 개체군 대부분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이다. 그 개체를 제외한 나머지 개체들도 각각 자기의 성공을 최대화하려는 개체들이므로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은 일단 그 전략이 진화하면 다른 어떤 전략도 그 전략보다 더 많은 이득을 볼 수 없는 그런 전략이다.
환경에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면 잠시 동안 진화적으로 불안정한 기간이 올 수 있으며 개체군 내에서 변동이 생기는 경우도 종종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어떤 전략이 일단 ESS가 되면 그것은 계속 ESS로 남는다. 자연 선택은 이 전략에서 벗어나는 전략을 벌할 것이다. 그래서 본서에서는 이러한 어떤 그 ESS와 같은 안정된 전략들, 예로 매파와 비둘기파, 또 관련해서 무슨 보복자와 불량배와 뭐 시뮬레이션과 실제 이런 사례들을 다양하게 실어놨습니다. 뭐 소모전, 또 일반적이지 않은 비대칭적 싸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ESS와 같은 안정적인 전략이 마련된다라고 꾸준히 저자는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장 행동 방식에서는 혈연자끼리는 상당히 많은 유전자를 공유하고 또 하나의 이기적인 유전자를 위해서 다른 여러 개의 몸이 충성을 다한다라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떠한 유전자들이 행동 방식을 취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도 근연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족 관계인 개체에 대해서는 멀거나 가깝거나 이와 관계없이 이와 같은 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다. 당신이 유전자 H에 사본을 한 개 가지고 있다면 당신의 아이들 중 어느 한 아이가 그것을 갖게 될 확률은 50%다. 왜냐하면 당신의 생식 세포의 반수가 H를 가지고 있고 당신 아이들은 누구라도 그 생식 세포의 하나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당신이 유전자 J를 한 개 가지고 있다면 당신 아버지가 J를 가지고 있을 확률은 50%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의 유전자 절반을 아버지로부터 나머지 절반은 어머니로부터 받았기 때문이다. 편의상 두 사람의 혈연자가 한 개의 유전자를 공유할 확률을 나타내는 것을 근연도라고 한다. 두 사람이 형제간의 경우 또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절반을 그 형제도 갖고 있을 것이므로 그 근연도는 2분의 1이다. 이것은 평균적인 수치인데 감수분연이라는 제비뽑기에서 얼마나 행운이 따르냐에 따라 어떤 형제들 사이에서 공유하는 이러한 유전자는 이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부모와 자식 간의 근연도는 언제나 반드시 2분의 1이다. 매번 처음부터 이런 계산을 거쳐가는 것은 다소 번거로운 일이므로 이미 두 개체 A와 B 사이의 근연도를 산출할 수 있는 것, 간단히 계산법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와 B의 공동조상을 모두 밝힌다. 가령 사촌 간의 경우 공동조상은 그들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다. 공동조상이 밝혀지면 논리적으로 그 공동조상의 조상은 A와 B의 모두의 공동조상이 되겠죠. 그러나 가장 가까운 공동조상 외에는 모두 무시하기로 하자. 그러면 사촌끼리의 공동조상은 2명뿐이다. 만일 B가 A의 직계자손이라면, 그러니까 A가 B의 증조부라면 A 자신이 우리가 찾고 있는 공동조상이 되는 겁니다. A와 B의 공동조상이 밝혀지면 다음과 같이 세대 간격을 한번 세보도록 하죠. 우선 A에서부터 한 공동조상에 이르기까지 가계도를 거슬러 올라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B까지 내려가 봅시다. 올라가던 계단수와 다시 내려오는 계단수의 합계가 세대 간격이 되는데 가령 A가 B의 작은 아버지라면 세대 간격은 3이 됩니다. 이 경우 공동조상은 예를 들어 보면 A의 아버지이자 B의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A에서 출발해 그 공동조상과 만나기까지는 한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그 다음 거기서 다시 B까지 내려오는 데는 다른 쪽 두 세대를 내려가야 되는데, 따라서 세대 간격은 한 세대를 올라가서 두 세대를 걸쳐서 내려오니 1 플러스 2는 3을 형성하고 세대 간격이 3이 되는 것이죠. 한 공동조상을 경유한 A, B 간의 세대 간격을 알았으면 그 조상에 기이한 근연도의 일부분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것을 계산하려면 세대 간격이 각 계단마다 2분의 1을 곱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세대 간격이 3이라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 돼서 8분의 1이 되겠죠. 각 특정 조상을 경유한 세대 간격이 만약 C라면 그 조상을 경유한 근연도의 일부분은 2분의 1의 B승이 되겠죠. 그러나 이것은 A, B 간 근연도의 일부분일 뿐이다. 그들에게 공통 조상이 두 사람 이상일 때는 각각의 조상에 대해 같은 식으로 수치를 계산하여 더해 줘야 하겠습니다. 보통 두 개의 공통 조상들을 경유한 세대 간격은 모든 공동 조상에 대해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 조상 이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을 경유한 A, B 간의 근연도를 계산했으면 다음에 실제로 해야 할 일은 공동조상의 수를 곱하는 것입니다. 가령 사촌조상, 그러니까 사촌 간의 공동조상이 2명이고 그 각각을 경유하는 세대 간의 간격이 4일 때 사촌 간의 근연도는 2 곱하기 2분의 1의 4승이니까 8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A가 B의 증손이라면 세대 간격이 3이고 공동 조상의 수는 1, 그러니까 나 자신이 되므로 근연도는 1 곱하기 2분의 1의 3승 8분의 1이 나오게 되죠. 유전적으로 보면 사촌은 증손과 동급인 셈이다. 네, 그렇게 되네요. 이 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사촌과 증손은 유전적으로 동급인 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당신은 할아버지 근연도 1에 2분의 1의 2승이니까 4분의 1. 그러니까 나는 할아버지의 4분의 1을 닮은 것과 같다. 또 작은아버지도 마찬가지로 4분의 1을 닮았다 라고 볼 수 있겠죠. 팔촌처럼 먼 친척 관계, 팔촌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계산해 보면 2 곱하기 2분의 1의 8승이니까 상당히 먼 사이인 거죠. 특정 개체가 가진 특정한 유전자를 전체 개체군 내 임의 개체가 공유할 확률로 정의되는 기준 확률에 가까워진다. 즉 팔촌과는 이타적 유전자의 관점에서 보면 지나가는 행인과도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육촌끼리 근연도는 32분의 1로 볼 수가 있는데 아주 조금만 특별할 뿐이며 사촌끼리 그러니까 뭐 8분의 1 정도 되는 어떤 그 유전적인 확률을 보면 이것보다 조금 더 특별하다고 볼 수 있겠죠. 친형제와 친자식 뭐 2분의 1의 확률이니까 매우 특별한 존재들이고 뭐 추가적으로 일란성 쌍둥이끼리 근연도는 1이 될 것이고 자기 자신만큼 쌍둥이는 특별하다고 볼 수 있겠죠. 뭐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조카,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자, 배다른 형제 자매는 근연도가 4분의 1이기 때문에 그 중간 정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7장에서는 가족계획에 대해서 관련 내용들을 설명을 하는데 2장에서의 결론은 개개의 부모 동물은 가족계획을 실행하게 되고 이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기보다 오히려 자기 자손의 출생률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또 그들은 최종적으로 살아남는 자기 새끼 수를 최대화하려고 힘쓴다. 그러려면 새끼의 수가 지나치게 많아도 안 되고 지나치게 적어도 안 된다. 개체에서 너무 많은 수의 새끼를 가지도록 하는 유전자는 유전자 풀 속에서 계속 살아남지 못한다.
그런 종류의 유전자를 체내에 가진 새끼들은 성체가 될 때까지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이다. 라는 설명들을 쭉 이어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족 내부의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서 어미가 자기의 새끼를 모두 공평히 대하는 것이 언제나 좋은 일일지 아니면 특정 새끼를 편애하는 것이 좋을지, 가족은 단일협력 집단인지, 그렇지 않으면 가족 내부에서도 이기주의나 속임수가 있다고 생각해야 할 것인지, 한 가족 내의 전 구성원은 동일한 최적치의 달성을 향한 함께 노력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들 간에 무엇이 최적치인지에 대해 의견을 볼 일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얘기들을 쭉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 뭐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배우자 간의 이해 충돌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쭉 9장까지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쭉 넘어와서 11장 밈 새로운 복제자에 대해서 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적 돌연변이. 지금까지 인간에 관해서는 특별한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러 인간을 제외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 내가 생존기계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동물이라고 하면 식물이 제외될 뿐만 아니라 몇몇 사람이 머릿속에서는 인간까지도 제외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내가 전개해온 논의는 명백한 이런 진화의 모든 산물에 적용될 수 있다. 만약 어떤 종을 예외로 치려면 특별히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우리가 속하는 인간이라는 종을 특수한 존재로 볼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을까? 그 대답은 옳다고 예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특성, 인간의 특이성은 대개 문화라고 하는 단어로 요약된다. 나는 잘났다고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과학자의 입장에서 이 단어를 쓴다. 문화적 전달은 유전적 전달과 유사하다. 기본적으로는 유전적 전달이 더 보수적이지만 일종의 진화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유사하다는 것이다. 영국의 시인 제프리 초서와 현대 영국인은 대화를 나눌 수 없을 것이다. 비록 그 두 사람 사이에 20세대가량이 영국인이라는 사슬이 계속 이어졌다 할지라도 말이다. 이 사슬에서 가까이 놓인 세대의 사람들만이 자식이 아버지와 대화할 때처럼 서로 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언어는 유전자가 아닌 수단에 의해 진화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게다가 그 속도는 유전적 진화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다. 문화적 전달은 인간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인간 유해의 동물에 관한 가장 좋은 사례는 최근 젠킨스가 기록한 뉴질랜드 앞바다 섬에 사는 안장새의 노랫소리다. 젠킨스가 연구한 섬의 안장새는 약 9종류의 노래를 하고 있다. 수컷 한 마리는 이 노래 중에서 하나 또는 두세 가지만 지적였을 뿐이다. 따라서 젠킨스는 수컷을 방언 그룹으로 나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영역이 인접한 수컷 8마리로 이루어진 한 그룹은 해당 노래를 AA라는 어떤 노래를 했다고 보죠. 다른 방언 그룹은 다른 노래를 했다. 가끔 같은 방언 그룹에 속하는 개체가 둘 이상의 노래를 공유하는 경우도 있었다. 젠킨스는 아비와 아들의 노래를 비교하여 노래의 패턴이 유전적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혔다. 젊은 수컷은 근처의 영역을 갖는 다른 개체의 노래를 모방함으로써 자기 것으로 삼는다. 인간의 언어와 비슷한 방법으로 말이다. 젠킨스의 체류 기간 중 섬에서 들을 수 있는 노래의 수는 한정되어 있었는데 이 노래풀에서 젊은 수컷들은 몇 가지 노래를 자기 것으로 삼고 있었다. 그러나 젠킨스는 운 좋게도 젊은 수컷이 옛 노래를 모방하다가 실수로 새로운 노래를 창작하게 되는 과정을 몇 번 목격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들려준다.
새로운 노래는 음고저의 변화, 같은 음절의 추가, 음절의 탈락 또는 다른 노래의 부분 편입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탄생한다. 새로운 노래는 갑자기 출현했는데 그 후 몇 년에 걸쳐 안정된 형태로 유지가 됐다. 또한 몇 개의 예에서 변이형의 노래가 새로운 형식 그대로 어린 초보자에게 정확히 전달되어 그 결과 다른 그룹과 식별되는 같은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의 그룹이 생겨났다. 젠킨스는 새로운 노래 출현을 문화적 돌연변이라고 표현한다. 안장사의 노래는 분명히 유전자가 아닌 다른 수단을 거쳐 진화한다. 조류와 원숭이에서도 문화적 진화가 어떤 하나의 예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들은 기이하고 흥미로운 특수한 예에 불과하다. 문화적 진화의 위력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은 우리 인간이라는 종이다. 언어는 많은 예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의복과 음식의 유행, 의식과 간습, 예술과 건축, 기술과 공학, 이 밖에 모두는 역사를 통해서 마치 속도가 매우 빠른 유전적 진화와 같은 양식으로 진화하는데, 물론 실제로는 유전적 진화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하지만 유전적 진화에서와 같이 그 변화는 진보적이다. 현대과학은 실제로 고대과학보다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우주에 관한 우리의 이해는 시대와 더불어 변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개선되어 가고 있다. 확실히 폭발적 진보가 이루어진 것은 르네상스 이후의 일이다. 그전에는 침울한 정체기가 있었고 유럽의 과학문화는 그리스 시대 이후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유전적 진화도 안정적 어떤 정체기간 사이사이 갑작스런 변화가 일어나면서 진행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도킨스는 인간의 특유한 문화 속에 모방의 단위가 될 수 있는 문화적 전달자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러한 단위를 밈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지금은 문화적 진화를 이해하려는 학문, 또 밈학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탄생도 했다고 하네요. 도킨스의 이기적이며 불멸의 코인인 어떤 자기복제자 유전자는 DNA를 말하는 것이죠. 자연히 선택 단위로서 확고한 위치를 갖게 됐고, 또 이런 이 책을 읽는 독자들 가운데서도 저도 독자 중에 하나인데, 이런 도킨슨의 어떤 그 풍부한 이론적 정신이 담긴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이 사람이 주장하는 어떤 새로운 생명관과 어떤 세계관을 한번 경험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오늘 미처 나누지 못한 이야기들을 좀 더 정리해서 함께 여러분들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는 위기관리TV 최은규였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